어머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항상 저보다 앞서갔어요.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모두 그 부모들의 든든한 지원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고요. 자식 한 번 도와주시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너희를 위해 모든 걸 바친 부모에게 아직도 더 요구하다니. 우리는 젊은 날 너희를 더 잘 키우기 위해 끝없이 희생해왔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라고. 이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 먹고 싶은 음식까지 아껴가며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했어. 그 희생 뒤에 너희가 한 게 뭐냐? 오랜 세월 동안 날 버려두지 않았느냐? 나는 끝까지 기다렸다. 언젠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 가족이 될 거라고 믿고 기다렸어. 그런데 뭐? 땅을 내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여 서울로 대학 보내고 학자금 대출 없도록 우리는 허리가 휘도록 일했다. 너희에게 줄 만큼 줬어. 더 이상 줄 것은 10원 한 푼도 없다. 내가 죽더라도 올 필요 없어. 장례도 치르지 말거라.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강원도 평창군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임정희입니다. 남편과 함께 귀촌하여 조용한 시골 생활을 시작한 지 몇 해가 지났습니다. 저는 올해 58, 이곳에서의 소소한 일상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오늘은 몇 년 전 저희 마을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을 끝자락, 낡고 허름한 집에 홀로 지내시던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집을 떠난 자식을 기다리며 살아오셨죠. 날이 갈수록 기다림에 지쳐가셨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식을 그리워하며 매일을 보내셨습니다. 이 일은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가까이서 함께하는 이웃들이 때로는 피를 나눈 가족보다도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희 부부는 4년 전 남편의 퇴직과 함께 번잡한 서울 생활을 뒤로하고 고요한 전원으로의 삶을 택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평화로운 시골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남편의 고향인 강원도로 향하게 되었죠. 처음엔 사실 낯선 시골 생활에 대한 걱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이웃들과 어울리며 지낼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들었어요. 특히 인터넷에서 보던 귀촌인과 원주민 간의 갈등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귀촌인들이 비교적 많이 모여 있고 서로 비슷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마을을 찾기로 했습니다. 결국 여러 마을을 둘러본 끝에 귀촌인과 원주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살아가고 인심도 좋은 지금의 마을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잖아. 그때의 경험도 있으니 잘 적응할 수 있을 거야. 그러게 그때는 마당에서 뛰어놀던 기억이 많지. 그 시절처럼 소박하게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맞아. 이렇게 둘이 조용히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 게다가 이 마을 사람들도 참 친절하잖아. 나도 그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웃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마음이 놓여. 남편의 말대로 저희는 점차 시골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직접 채소를 키우고 일이 없을 때는 이웃의 밭일을 도우며 자연스레 마을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산과 들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참 좋았어요. 그리고 텃밭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옥수수와 감자 같은 작물을 키워 이웃들과 나눌 때의 즐거움은 도시에서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처음 걱정했던 이웃과의 갈등은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무뚝뚝해 보이던 마을 주민들도 금세 저희를 가족처럼 대해주셨고
외지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골 생활에 적응해 가던 중 한 분이 계속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한 귀퉁이, 낡고 허름한 집에 홀로 계신 할머니였어요. 그분은 언제나 대문 앞 작은 의자에 앉아 쓸쓸한 표정으로 마을 입구 쪽 길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칠수는 훌쩍 넘으신 듯한 연세였죠. 매일 같은 시간,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고요히 앉아 계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가며 할머니께 말을 걸고 가끔은 집에 먹을 것도 챙겨다 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할머니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이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쓰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웃 아주머니에게 할머니에 대해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할머니는 왜 항상 저렇게 혼자 앉아 계시는 걸까요? 제 질문에 아주머니는 잠시 안타까운 표정을 짓더니 안타까운 목소리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저 할머니 이 마을에서 오래 사셨어.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참 인자하셔서 동네 평판이 좋았지. 두 분 다 보건소에서 일하시며 지식인이라 마을 사람들도 존경하고 따랐거든. 아주 부자는 아니어도 살림도 부족함 없이 넉넉했는데 저 집 아들 둘이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집에 있는 현금을 모조리 빼앗아 갔다지. 서울에서 사무실을 개업한다고 하면서 참 인성이 바른 분들이셨는데 자식들은 왜 그런지. 저기에 매일 앉아 계시는 건 떠나간 자식들 기다리시는 거야. 벌써 코빼기도 안 비친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참 가슴 아프지. 10년째 어머니를 찾지 않는다고요? 세상에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재작년에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생각이 겹쳐지면서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떠나보낸 슬픔이 아직도 제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기에 할머니의 쓸쓸한 모습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할머니를 외면할 수 없더군요. 곧 할머니께 다가가 인사를 드렸고 그날부터 저도 다른 마을 사람들처럼 찾아가 말벗이 되어드리고 음식도 챙겨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저를 경계하시던 할머니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서너 달쯤 지났을 때는 어느새 제가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정성껏 챙기게 되었어요. 할머니도 저를 서울댁이라 부르며 갈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셨고 그렇게 서로에게 든든한 의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햇살이 이렇게 뜨거운데 또 나와 계세요. 제가 시원한 식혜 좀 가져왔어요. 서울댁 왔는가? 참 고맙네. 여기 와서 앉게. 같이 마시지. 할머니와 담소를 나누는 시간은 어느새 제 하루의 중요한 일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원한 식혜를 나눠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들은 저에게도 큰 위안이 되었죠. 어머니 뭘 그렇게 매일 기다리세요? 아무도 안 오는구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할머니는 쓸쓸한 눈빛으로 먼 들판만 바라보셨어요. 내 아이들이 아직도 눈에 선해. 키울 때는 참 귀엽고 예쁜 아이들이었지. 아들 둘이 모두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갔는데 서울 생활이 너무 고됐던 모양이야. 여기서 잘할 때랑은 많이 달라지더라고. 그래도 참 애써서 직장 잘 다니고 결혼까지 했어. 손주들이 지금쯤 몇 살이나 되었을지. 가끔 할머니가 자식 이야기를 꺼내실 때면 눈시울이 붉어지곤 하셨습니다. 재산을 거의 다 가져가고 10년이 다 되도록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이지만 부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모처럼 깊이 박혀 잊히지 않는 존재였죠. 할머니의 쓸쓸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저도 자식을 둔 부모로서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따뜻하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너무 쓸쓸해하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딸처럼 더 자주 찾아뵐게요.
사실 제 친정어머니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게 한이 되더라고요. 어머니 볼 때마다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많이 생각나요. 같은 연배셨거든요. 지금 어머니 잘 보살펴드리며 저도 한 풀이라도 조금은 하려고요. 서울댁 고맙네 고마워.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할머니도 눈시울을 붉히며 제가 꼭 잡은 손을 힘주어 잡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저희 평화롭고 따뜻한 시간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일상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전체를 술렁이게 하는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마을 근처에 새로운 국도가 뚫린다는 소식이었죠.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반나절 만에 닿을 수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강원도 전체가 땅값과 개발 이야기를 두고 떠들썩해졌습니다. 새로 생길 도로가 마을 가까이 지나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기 시작했고, 일부 마을 주민들은 도로 부지로 포함된 땅에 대한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적하던 시골이 갑자기 들썩이며 외지인들이 부쩍 찾아오기 시작했고, 이윽고 작은 공인중개사 사무실들이 하나둘 들어섰습니다. 조용하던 마을은 어느새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모두에게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땅값이 오르고 갑자기 외지인들이 몰려들면서 마을의 평화롭던 분위기가 점차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쉬움도 남았죠. 어느 날 평소처럼 할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낯선 외제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쳤고 긴장된 마음으로 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할머니의 자식들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할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며 땅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저는 충격과 분노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이 땅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긴 하세요? 빨리 서류에 도장 찍으세요. 풍채 좋은 남자가 차가운 말투로 할머니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첫째 아들인 듯했어요. 그의 아내는 팔짱을 끼고 거만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옆에서 둘째 아들 역시 형의 말에 거들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빨리 넘기셔야 보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니까요. 조금 더 젊은 둘째 아들도 큰형을 거들며 말하더군요. 세상에 1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자식들이 토지 보상 소식이 들리자 이렇게 서둘러 찾아오다니. 그것도 할머니가 가진 마지막 재산인 땅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겁에 질린 채로 자식들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해 보였는지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할머니에게 다가가 말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식들은 저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누구야? 왜 남의 일에 참견해? 첫째 아들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냉정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여기서 물러서선 안 되겠다는 결심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단호히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이분을 돌봐드리는 이웃이에요. 자식이라는 사람들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지금 어르신께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자 둘째 아들이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아줌마가 뭔데 우리 가족 일에 상관합니까? 어머니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보상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양도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집안일에 상관하지 말고. 나가요, 나가. 할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충격을 받으신 듯 아무 말도 잊지 못한 채 떨고 계셨죠. 저는 그런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딸처럼 보살펴드리기로 했잖아요. 가족이라면 서로 아끼고 도와야죠.
제 말에 첫째 아들은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차며 여전히 냉정하고 무서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 저리 안 비켜요. 어머니 빨리 여기에 도장 찍으세요. 저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며 아들에게 호통을 쳤어요. 당신들 어머니를 이렇게 몰아붙일 자격이 있어요? 어디서 짐승만도 못한 행동을 해? 썩 나가지 못해요?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에 이끌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할머니 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며 한마디씩 거들었고 상황을 본 두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는 밀어붙일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슬슬 물러나는 듯 했습니다. 결국 두 아들은 두고 봐라 다시 오겠다며 으름장을 놓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차가 떠나는 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식들이 나가고 나서야 할머니는 긴장이 풀리셨는지 마치 혼절하듯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깜짝 놀라 얼른 할머니를 부축해드렸지만 할머니는 힘없이 자리에 누우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으신 듯했어요. 10년 만에 찾아온 자식들이 재산 문제로 자신을 윽박지르고 떠났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날 저는 할머니 곁을 오래 지켜드리며 마음을 달래드리려 했고 밤늦게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척이나 무거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젊으셨을 때 할아버지와 함께 모은 돈으로 마련한 귀한 땅이었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생활비를 충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땅이 국도 부지로 포함되면서 할머니는 꽤 큰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이었어요. 못해도 5억 이상이라고 했으니 이제 좀 편안하게 지내시겠다고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던 참에 자식들이 찾아와 한바탕 소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모이면 할머니 두 아들의 폐륜을 한탄하며 혀를 찼습니다. 저 역시 그 일을 잊을 수 없어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일찍 할머니 댁을 찾아가 돌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씀도 없던 할머니께서 며칠이 지나자 슬픔에 가득 찬 한탄을 조용히 꺼내 놓으셨습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보네. 잘못 키워서 지금 뭘 받는 게지?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자식이라는 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만 기운 좀 내세요. 첫째 아들, 장수가 공부를 참 잘했어. 시골에서 키웠는데도 그렇게 잘 자라줘서 그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장수 아버지랑 우리 아들 서울에서 당당하게 공부시키자고 같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그땐 학비 낸다고 보건소 일 말고도 농사일이며 농기구 관리일이며 삭바느질까지 하루에 일을 2개, 3개씩 했다네. 그런데 다 소용없는 일이었네. 다 소용없는 일이었어. 그때 할머니의 슬픈 표정이 얼마나 깊게 각인되었는지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지만 일주일 후에 두 아들이 또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날 저는 할머니 댁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리길래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예상대로 그 몹쓸 자식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어슬렁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왔고 그 모습을 본 할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러다 저를 발견한 순간 두 아들의 표정이 더욱 험악하게 변했죠. 첫째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거칠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줌마 뭐야? 뭔데 남의 집에 들어와 있는 거야? 아직도 이놈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또 들어와? 아줌마 당장 나가시라고요.
둘째 아들은 거칠게 제 손목을 움켜잡고 대문 쪽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반항할 새도 없이 그대로 바깥으로 쫓겨나 버렸죠. 그들의 무서운 분위기를 보니 이번에는 단단히 마음먹고 온 듯했습니다. 저는 급히 집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할머니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아랫집 아저씨에게도 사정을 알렸습니다. 할머니 집에 큰일이 날 것 같다고요. 아랫집 아저씨는 제 말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모두 함께 할머니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서 펼쳐진 광경은 끔찍했습니다. 두 아들은 할머니를 한쪽 구석에 밀쳐둔 채 집안 곳곳을 난폭하게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강도와 다름없었고 보는 이의 마음을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도장은 어디 있는 거야? 진짜 답답하네? 아니면 서명이라도 하시던가? 첫째 아들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투덜거렸고 둘째 아들은 옷장과 수납장을 가리지 않고 정신없이 뒤집어 엎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연약해진 어머니와 허름한 살림살이는 전혀 보이지 않는 듯했습니다. 오로지 돈에 미쳐 날뛰는 짐승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어지럽게 집안을 헤집고 있던 둘째 아들의 등짝을 거세게 내리쳤습니다. 내 놈들이 그러고도 인간이냐? 이 짐승 같은 놈들아. 너희들을 낳아주고 키워주신 어머니를 10년 동안이나 버려둔 자식들이 무슨 낯짝으로 여길 찾아와. 지금 어머니의 모습과 살림을 한번 봐. 너희가 외제차 타며 떵떵거리는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눈이 있으면 한번 보라고. 저는 화가 잔뜩 나서 소리쳤어요. 이 아줌마 미친 거 아니야? 화가 난 둘째 아들은 저를 거칠게 밀쳐냈고 저는 그만 뒤로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 남편과 함께 온 아랫집 아저씨는 깜짝 놀라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사람을 밀쳐놓고도 죄책감 하나 없이 오히려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붉히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점잖으신 할머니의 자식인데 어떻게 저리도 거칠고 무정한 사람으로 자랐는지 참 모를 일이었어요. 당신들이 뭔데 우리 집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해. 부모님 집에 함부로 들어온 당신들이 더 문제야. 그래. 무단 침입으로 지금 당장 경찰 부르겠어? 둘째 아들은 맞장구 치며 곧 핸드폰을 들고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경찰이죠? 여기 무단 침입 신고하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집에 모르는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서 지금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그들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어지럽혀진 집안을 둘러보며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챘습니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한쪽에 주저앉아 계신 할머니와 저와 남편, 아랫집 아저씨의 증언을 하나하나 신중히 들은 경찰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집안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듯 어지럽혀져 있었고 할머니는 충격에 잠겨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한 채 떨고 계셨습니다. 경찰은 이 모습을 보고 난폭하게 행동한 두 아들에게 단호한 태도로 다가가더니 이곳에서 당장 나가셔야겠습니다라며 집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우리가 친자식이라고. 어머니 집에 자식이 찾아온 게 뭐가 잘못이야? 당신들 제정신이야? 큰아들은 경찰이 들어오자마자 얼굴이 붉어지며 삿대질을 하고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분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했지만 경찰은 그 어떤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고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가정폭력 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자식이라고 부모 집에서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웃분들이 말리려고 오셨다가 쌍방으로 폭행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 이상으로 가면 일이 커져요. 절대 선생님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진정하시고 이만 돌아가세요.
경찰의 강력한 경고에 두 아들은 결국 꼬리를 내리고 불이 나게 집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급하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방 한 구석에 앉아 그 모든 일이 지나간 후에도 눈물을 멈추지 못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무겁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큰 스트레스에 의해 몸이 상하실까봐 걱정이 되어 더는 혼자 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희 부부는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집에 계시기보다 새로운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거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할머니는 저희 집에 도착하시자마자 차를 한 잔 드시며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나자 할머니는 마치 오래된 상처를 들여다보듯 여러 생각을 정리하시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렵게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댁, 내가 참 염치 없고 부끄럽지만 부탁 하나 하세. 부끄럽다니요. 어머니 말씀하세요. 지난 며칠간 생각해봤는데 나와 할아범의 마지막 유산을 도저히 내 자식들에게 남길 수 없어. 차라리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낫지. 내가 자식들에게 땅을 빼앗기지 않도록 자네가 좀 힘써주게. 저는 할머니의 말에 깜짝 놀라 그 순간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은 깊은 슬픔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을지 그 고통을 헤아리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마음이 먹먹해져요. 운이 좋게도 제 아들 중 한 명이 변호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어 그쪽 인맥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소개받을 수 있었습니다. 급히 아들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고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죠. 며칠 지나지 않아 마을 근처 시내에 있는 상속 전문 변호사와 연결되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는 직접 저희 집으로 방문해 유산 문제에 대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 공증, 신탁 설정, 기부 약정서 등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고 할머니는 저희 도움을 받으며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유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할머니는 유언 공증을 통해 자식들에게 유산이 상속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 후 보상금 중 일정 금액은 할머니의 노후 자금으로 남기고 나머지 금액은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기부로 정리하셨죠. 마지막으로 기부 약정서까지 작성하여 기부처를 명확하게 명시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처럼 나약해진 노년을 외롭게 보내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본인의 재산 전부를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할머니는 한층 홀가분한 표정을 지으셨고 그동안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던 자식들에 대한 미련을 조금은 내려놓으신 듯 보였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마음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한결 편안해 보이는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자식들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 잔뜩 화가 나서 저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두 아들은 문을 두드리며 화를 냈죠. 임정희 씨 당장 나와요. 지금 어머니를 이용해서 사기치고 있는 거 맞죠? 이게 무슨 짓이야? 감히 우리 유산을 빼앗아? 두 아들이 거칠게 욕을 퍼부으며 협박하더군요. 저는 그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의 뜻을 따랐을 뿐이에요. 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행패 부려봤자 소용없어요.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따라 나오셨어요. 하지만 그때의 할머니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평소에 온화하고 다정한 얼굴은 어디에도 없고 엄격하고 무서운 눈빛으로 자식들을 째려보셨죠.
그동안 자식들에게 항상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습만 보여왔던 할머니는 마치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어머니의 다른 모습에 그들은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동안 너희를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으로 보고 계속 감싸왔지.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기로 했다. 어머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항상 저보다 앞서갔어요.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모두 그 부모들의 든든한 지원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고요. 자식 한번 도와주시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할머니는 아들의 끝없는 요구를 듣고 안타깝다는 듯 눈을 질끈 감으셨죠. 너희를 위해 모든 걸 바친 부모에게 아직도 더 요구하다니. 우리는 젊은 날 너희를 더 잘 키우기 위해 끝없이 희생해왔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라고. 이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 먹고 싶은 음식까지 아껴가며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했어. 그 희생 뒤에 너희가 한 게 뭐냐? 오랜 세월 동안 날 버려두지 않았느냐? 나는 끝까지 기다렸다. 언젠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한 가족이 될 거라고 믿고 기다렸어. 그런데 뭐? 땅을 내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여 서울로 대학 보내고 학자금 대출 없도록 우리는 허리가 휘도록 일했다. 너희에게 줄 만큼 줬어. 더 이상 줄 것은 10원 한 푼도 없다. 내가 죽더라도 올 필요 없어. 장례도 치르지 말거라. 할머니의 매서운 호통에도 두 아들은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오히려 불만 가득한 얼굴로 씩씩거리며 맞섰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마치 가시처럼 날카롭게 돋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뭘 아신다고 그래요? 첫째 아들이 소리쳤고 둘째 아들도 쓴웃음을 지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들은 한참을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며 할머니의 말을 무시하려 들었죠.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졌고 다시는 자식을 안 보실 무서운 각오로 마지막으로 말하셨습니다. 여기 내 진짜 가족인 이 딸내미가 저번에 우리 집에 나 혼자 불안하다고 해서 내 허락 아래 작은 카메라 몇 개를 설치해 두었다. 지난번 너희들이 행패를 부리며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내 이웃들을 밀치던 그 모든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내가 들어보니 그 영상이 있으면 너희들이 내 주변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하더구나. 온 세상의 페류나로 소문나고 싶지 않거든 당장 썩 물러가. 할머니의 말에 두 아들은 큰 충격을 받은 듯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망연자실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믿었던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던 그들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소중한 존재를 떠나보낸 순간 그들이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날이 올까요? 저는 그들이 언젠가는 후회하길 바랍니다. 그 후 우리는 할머니께 우리 집으로 오셔서 함께 지내시자고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저희와 함께 편히 지내세요. 저희가 곁에서 돌봐드릴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잠시 우리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으셨습니다. 고맙구나. 서울댁 마음 내가 잘 알지. 하지만 난 내 집이 편해. 거기서 익숙한 것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우리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토록 편안해하시던 본인의 집으로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두 아들이 돌아올 일은 없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종종 대문 밖으로 나가 마을 입구의 길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그 눈길 속에는 기다림이 묻어 있었죠. 하지만 예전처럼 매일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할머니는 점차 밝아지셨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 노력하시기 시작했죠.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할머니를 찾아가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좋은 음식이 있으면 나누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기쁜 일과 슬픈 일 모두 함께하며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해요. 요즘 뉴스를 보면 한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족보다 물질적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차갑고 각박한지 그런 소식은 늘 나에게 새삼스레 그 현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작은 마을에서 살면서 직접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정을 나누며 사는 것이 결코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길 바랍니다. 물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관계가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니까요. 언제나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 여러분을 가득 채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